올바른 조언을 받아들이는 법과 자유를 가지고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는 현대인의 삶에 내재된 두 가지 깊은 역설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유와 행복 사이의 역설이고, 둘째는 조언과 지혜로운 선택 사이의 역설입니다. 현대사회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자유를 제공하지만 정작 행복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선택의 자유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울증과 불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상. 이것이 첫 번째 역설입니다. 두 번째 역설은 우리가 끊임없이 정보와 조언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역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떻게 현대인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자유와 행복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조언의 바다에서 어떻게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1장 현대사회의 역설적 불행, 자유가 만든 새로운 감옥.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의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개인적 선택의 자유까지.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이르러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전 세대가 꿈꿔왔던 많은 자유를 우리는 성취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남은 그의 연구에서 현대인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직업적, 지리적, 사회적 이동성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정신건강 통계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억 5천만 명 이상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년간 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선택의 자유는 증가했지만 행복과 만족감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이 현상을 선택의 역설이라 명명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결정 피로와 후회를 증가시켜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한 실험에서 24종류의 잼을 진열한 테이블보다 6종류만 진열한 테이블에서 실제 구매율이 10배나 높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역설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소비의 자유를 선물하는 대신 의미의 빈곤을 안겨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수백 개의 TV 채널과 수천 개의 스트리밍 콘텐츠 중에서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왜 그것을 보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더하는지에 대한 답은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그의 저서 자아의 원천에서 현대인의 정체성 위기를 분석하며 무한한 선택의 자유가 오히려 도덕적 지도의 상실로 이어져 방향 감각 상실과 실존적 불안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한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이슨은 높은 연봉과 유연한 근무 환경, 그리고 많은 자유를 제공하는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고 원격 근무도 가능했으며 여러 프로젝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그는 끊임없는 공허함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심리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오히려 마비를 가져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들 수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이단 크로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우울감과 외로움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연결해주는 기술이 실제로는 깊은 외로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은 도파민 체계의 왜곡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앤드류 허버먼 박사는 현대 디지털 환경이 우리 뇌의 보상 체계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설명합니다. 끊임없는 알림과 뉴스피드 업데이트는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지만 이는 일시적 쾌감만 제공할 뿐 지속적인 만족감이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탐욕의 결과로 봅니다. 끊임없는 욕망과 갈망이 오히려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늘어날수록 갈망도 함께 증가하며 이것이 만족감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관점입니다. 결국 자유와 행복 사이의 역설은 자유의 정의 자체에 대한 재고를 요구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단순히 외부적 제약의 부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목적을 향해 자신의 삶을 조직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일지도 모릅니다. 제2장 자유의 재정에 구속에서의 해방인가, 목적을 향한 여정인가. 자유에 대한 현대사회의 통념은 주로 로부터의 자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외부적 제약, 사회적 압력, 경제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자유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철학자들은 자유를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이 있게 이해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를 단순히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옳은 것을 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덕의 상태로 보았습니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자유란 자신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자유는 외부적 제약의 부재가 아니라 내면의 자기 통제와 목적의식에서 비롯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철학자 해리 프랭크푸르트는 그의 저서 자유와 의지의 개념에서 1차적 욕구, 즉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욕구와 2차적 욕구, 즉 어떤 욕구를 가지고 싶은 욕구를 구분합니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1차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대해 성찰하고 조절할 수 있는 2차적 의지를 행사하는 데 있습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현대 소비주의는 1차적 욕구만을 자극하고 충족시키면서 이것이 자유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스크롤하고 쇼핑몰에서 충동 구매하고 넷플릭스에서 밤새 시리즈를 몰아보는 행동은 과연 자유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조절되지 않은 충동의 노예 상태일까요?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신경학자 아담 가자레이는 인간 뇌의 전전두엽 피질이 충동을 조절하고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현대 디지털 환경은 이 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끊임없는 알림과 자극은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로워지도록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자유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종종 자유의 즐거운 측면만 강조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불안은 외면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한 중견기업 마케팅 매니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나는 자신의 일정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에서 일했지만 실제로는
일과 삶의 경계가 흐려져 24시간 내내 업무에 매여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유롭게 라는 의미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 자유의 함정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은 이러한 역설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완전한 자유보다는 명확한 목표와 적절한 도전이 있는 상태에서 더 큰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예술가들이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보다 특정 주제나 제약이 주어졌을 때 더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무한한 자유보다는 의미 있는 구조와 방향성 속에서 더 번영합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도 유사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 C.S. 루이스는 진정한 자유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슬람의 수피즘에서는 신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써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유대교의 랍비 전통에서도 토라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다양한 전통과 학문 분야의 통찰을 종합해보면 자유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뭐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뭐를 위한 자유를 포함합니다. 즉, 외부적 제약으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제3장 조언의 역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혜를 찾는 법 현대사회의 또 다른 역설은 조언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와 조언에 접근할 수 있지만 정작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전문가의 조언, 친구의 조언, 낯선 이의 조언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의 홍수 속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지혜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심리학자 셰나 아이엔가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70개의 의식적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각 결정마다 다양한 조언과 정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 과부하는 종종 결정 피로와 선택 마비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자기 개발 산업은 이러한 혼란을 이용해 끊임없이 새로운 해결책을 판매합니다. 오늘은 명상이 만병통치약이라 하고 내일은 간헐적 단식이, 모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최선의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보다는 일시적 유행을 좇게 됩니다.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확증 편향과 가용성 휴리스틱과 같은 인지적 오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일 대학의 인지심리학자 폴 블룸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접한 정보나 감정적으로 강렬한 정보에 불균형적으로 가중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한 신생 창업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준영은 자신의 스타트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떤 멘토는 빠르게 확장하라고 조언했고, 다른 멘토는 천천히 성장하며 기반을 다지라고 말했습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투자를 유치하라고 권했고, 성공한 부트스트랩 창업가는 자금 의존도를 낮추라고 조언했습니다. 상반된 조언들 사이에서 준영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경험했고, 결국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기회의 창을 놓쳤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인지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연구는 인간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의 전망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는 종종 위험, 회피적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인지적 편향은 우리가 조언을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조언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철학자 알리사 노리히아는 비판적 사고와 자기 성찰의 균형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조언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모두 거부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조언의 가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게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연구는 우리가 조언을 평가할 때 종종 권위의 원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전문가나 권위 있는 인물의 조언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권위가 아닌 내용의 질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적합성에 기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불교의 칼라마 수트라는 이와 관련하여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전통이나 소문, 경전, 논리적 추론, 편견, 권위, 혹은 이것이 나의 스승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말라. 그것이 해롭지 않고 유익하다고 직접 경험할 때만 받아들이라. 이는 조언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개인적 경험과 비판적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국 조언의 역설을 해결하는 열쇠는 외부의 조언과 내면의 지혜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다른 이의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배우되 그것을 자신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요리사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자신만의 독특한 요리를 창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료는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요리는 요리사의 판단과 창의성에 달려 있습니다. 제4장 조언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 반응 이해하기. 인간은 본능적으로 조언, 특히 요청하지 않은 조언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진화심리학자 로버트 사폴스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잠재적 위협에 신속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조언이나 비판은 종종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우리의 본능적 방어 반응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즉각적인 방어와 반박입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즉시 부정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무시와 회피입니다. 겉으로는 조언을 듣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맹목적인 수용입니다. 특히 권위 있는 인물이나 전문가로부터의 조언은 비판적 사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만은 fMRI 연구를 통해 비판이나 조언을 들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우리의 뇌는 사회적 거부나 비판을 물리적 위협과 유사하게 처리합니다. 이는 조언에 대한 방어적 반응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신경생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현대 사회는 이러한 방어 메커니즘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필터 버블 현상은 우리가 이미 동의하는 관점만 접하게 만들어 다양한 관점에 대한 개방성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현대의 개인주의적 문화는 너 자신을 믿어. 너의 진실을 따라가와 같은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외부 조언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한 대기업 임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전 군은 자신의 결정에 자신감이 넘쳤고 다른 이의 조언을 거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 진출 전략에서 그의 독단적 접근은 심각한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후에 그는 내가 너무 자신만만했고 다른 관점을 듣는데 닫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성공의 함정이라 불리는 현상의 전형적인 예로 과거의 성공이 오히려 새로운 학습과 조언 수용을 방해한 것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버클리 대학의 심리학자 테사 웨스트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피드백을 받을 때 사람들의 심박수가 증가하고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하는 등 스트레스 반응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생리적 반응은 우리가 왜 조언에 방어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신체적 차원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능적 방어 기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셰일라 헨과 더글러스 스톤의 연구에 따르면 조언이나 피드백을 받을 때 감정과 내용 분리하기가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즉, 피드백을 들을 때 발생하는 감정적 반응을 인식하고 그것을 잠시 제쳐둔 채 내용 자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전략은 성장 마인드셋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능력과 특성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비판이나 조언을 자신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능력이 노력과 학습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피드백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조언을 거부하는 많은 이유들은 사실 지적 게으름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하는 노력을 요구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지적 불편함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또는 그렇게 하면 진정한 나 자신이 아닐 거야 와 같은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현대의 진정성 문화가 종종 성장과 변화에 대한 저항의 도구로 사용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5장 감정보다 의도를 먼저 보는 지혜. 조언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첫 번째 핵심 원칙은 감정보다 의도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조언은 종종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특히 직설적인 조언이나 예상치 못한 비판은 순간적인 불쾌감이나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 이 사람이 왜 이런 조언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제임스 그로스의 감정 조절 이론에 따르면 상황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는 강력한 감정 조절 전략입니다. 즉, 조언을 들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을 이 사람은 나를 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와 같은 관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방어적인 반응을 줄이고 조언의 가치를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다트머스 대학의 사회신경과학자 토비아스 칼슈미트의 연구는 타인의 의도를 추론하는 능력이 전전두엽 피질과 측두두정 접합부와 같은 뇌 영역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이 영역들은 또한 감정 조절과 공감 능력에도 관여합니다. 즉,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 한 의대생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수는
수술 실습 중 지도 교수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당혹스럽고 화가 났지만 잠시 후 교수님이 왜 이렇게 엄격하게 조언하는가 라고 자문했습니다. 그 의도가 환자의 안전과 자신의 전문적 성장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비판을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치 있는 학습 기회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헤이디 그랜트 할버스는 자신의 저서 No one understands you and what to do about it 에서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해석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오류는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 관한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행동과 조언은 그들 자신의 관심사, 가치관,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이것을 무아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조언이나 비판에 대한 방어적 반응은 종종 강한 자아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자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조언을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정보의 한 형태로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현대사회의 자기애적 문화는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자기 표현과 자기 홍보가 강조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의미 있는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우는 능력을 저해합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조언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조차 내각에 포함시켜 다양한 조언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이 그를 더 현명한 지도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언을 들을 때 감정적 반응을 잠시 접어두고 상대방의 의도에 집중하는 능력은 개인적 성장과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습과 자기 인식을 통해 개발되는 지혜의 형태입니다. 제6장 지나치게 동일시하지 않는 균형 감각. 조언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두 번째 핵심 원칙은 지나치게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조언을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당신의 발표 스타일을 개선하면 좋겠어요 라는 조언을 들으면 나는 형편없는 발표자야 라고 결론 짓는 식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비약이며 특정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자신의 전체 정체성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창시자 아론 백은 이러한 현상을 과잉 일반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한 가지 부정적 사건을 끝없는 패배의 패턴으로 확대 해석하는 인지적 오류입니다. 이런 경향은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제프 맥마는 인간의 정체성 개념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는 단일하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측면과 역할로 구성된 복합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특정 행동이나 기술에 대한 피드백이 전체 자아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한 작가 지망생의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소설 초고에 대해 문학 워크숍에서 비판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이 비판을 나는 작가로서 재능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쓰기를 완전히 포기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멘토의 도움으로 그녀는 점차 피드백이 자신의 가치나 잠재력이 아닌 현재 작품의
특정 측면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그녀가 비판을 건설적으로 받아들이고 글쓰기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티나 마슬라크의 연구는 직업 소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직업적 역할과 개인 정체성의 과도한 동일시임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직업적 성과나 역할을 자아의 전체와 동일시할 때 업무상의 피드백이나 실패는 훨씬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철학, 특히 도교의 관점은 이와 관련하여 유용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장자는 자아와 세계를 너무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무의자연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행동이나 기술에 대한 피드백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현대사회의 진정성 문화는 종종 이러한 과도한 동일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라. 내 진실에 충실하라. 와 같은 메시지는 자신의 현재 상태와 행동을 변경 불가능한 진정한 자아로 여기게 만들어 성장과 변화를 위한 피드백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도한 동일시를 피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 중 하나는 자비로운 자기 분리입니다.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자 에단 크로스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3인칭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말하는 등의 단순한 기법이 감정적 반응을 줄이고 객관적 자기평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전략은 성장 정체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고정된 특성의 집합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존재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피드백이 자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행동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은 조언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데 핵심적입니다. 이는 자신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관점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7장 비판적 사고를 통한 선별적 수용. 조언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세 번째 핵심 원칙은 비판적 사고를 통한 선별적 수용입니다. 모든 조언이 다 좋은 조언은 아니며 심지어 선의에서 비롯된 조언조차도 때로는 부정확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혹은 단순히 당신의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언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필터링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코넬 대학의 인지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의 연구는 인간이 정보를 평가할 때 다양한 인지적 편향의 영향을 받음을 보여줍니다. 확증 편향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강화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말합니다. 후광 효과는 한 영역에서 유능한 사람의 다른 영역에 대한 조언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편향들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것이 비판적 사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티모시 윌리엄스는 증거에 기반한 신념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조언을 평가할 때도 적용됩니다. 조언이 어떤 증거나 경험에 기반하고 있는지, 그 증거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특정 상황에 얼마나 적용 가능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한 신생 부모의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아이를 키우는 주영은 육아에 관한 다양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아이가 울 때마다 안아주지 마세요. 버릇 없어집니다. 라고 조언했고, 소아과 의사는 아이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반된 조언들 사이에서 주영은 각 조언의 출처와 근거를 비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조언은 다른 시대의 육아 관행에 기반한 것이었고, 소아과 의사의 조언은 최신 발달 심리학 연구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주영은 자신의 육아 철학에 더 부합하는 조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심리학자 로버트 호건의 연구는 리더십에 관한 많은 통념적 조언이 실제 증거와 상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언제나 자신감을 보여라는 흔한 조언은 때로는 효과적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이 더 좋은 리더십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 조언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현대의 자기개발 산업은 종종 증거보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나 단순화된 공식에 의존합니다. 아침에 5시에 일어나라. 하루에 물 8잔을 마셔라. 와 같은 보편적 조언들은 개인의 특수한 상황, 건강 상태, 생활 리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진리인 양 제시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이러한 일반화된 조언을 자신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조언의 출처는 무엇인가? 조언자의 경험과 전문성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이 조언은 객관적 사실, 개인적 경험, 아니면 단순한 의견에 기반하고 있는가? 셋째, 이 조언이 나의 구체적 상황, 가치관, 목표에 적합한가? 넷째, 비슷한 조언을 따랐을 때 과거의 결과는 어땠는가? 그리고 다섯째, 이 조언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대안적 관점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조언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은 자율성과 개방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조언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도, 모든 조언을 자동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대신 외부의 통찰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게 적용하는 적극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8장 자유와 행복의 통합을 위한 실천적 접근.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와 행복의 역설, 그리고 조언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탐구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통찰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스톤과 조던 피터슨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정체성과 목적의식의 명확성은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웰빙의 핵심 예측 변수입니다. 이러한 실존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외부적 자유를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내적 나침반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매일 아침이나 저녁,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막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명확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목적 성찰 연습은 스트레스 감소와 삶의 만족도 증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자원 감사라는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당신이 가진 물질적 자원, 시간적 자원, 신체적 자원, 정신적 자원들을 나열해보고 이들이 당신의 핵심 가치와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평가해보세요. 이는 자유의 다양한 차원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보다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실례로 한 치과 의사의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후 이 의사는 자신의 자원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는 충분한 물질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적 자원은 매우 부족했고 장시간 진료로 인해 건강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궁극적 가치가 성공보다는 균형 잡힌 삶과 타인에 대한 기여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진료 일정을 줄이고 대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무료 치과 클리닉을 월 1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큰 목적의식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조언을 받는 적극적 태도를 개발하세요. 콜롬비아 대학의 조직심리학자 애덤 갈린스키의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창업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테크 스타트업을 설립한 한 여성은 매주 멘토 미팅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기술, 마케팅, 재무,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에게 정기적으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모든 조언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다양한 관점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비전과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통합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녀의 회사가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넷째, 디지털 디톡스를 정기적으로 실천하세요. 전 스탠포드 대학의 인터넷 중독 연구센터 소장 일라이 페리저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디바이스로부터의 정기적인 휴식은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창의성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디지털 디바이스 사용이 자유의 표현인지 아니면 습관적 중독의 형태인지 정직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하버드 대학의 사회과학자 로버트 퍼트남은 그의 저서 우리 아이들에서 강한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 참여가 행복과 웰빙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건강한 관계와 공동체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목적의식을 제공합니다. 한 은퇴한 경영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40년간의 성공적인 경력 후 은퇴한 이 경영자는 처음에는 자유시간의 증가로 기쁨을 느꼈지만 곧 목적의식 상실로 인한 공허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지역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와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키우세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의 연구는 자기 연민이 스트레스 감소, 회복 탄력성 증가, 그리고 전반적인 행복감 향상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집니다. 완벽을 추구하거나 실패에 대해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은 자유와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현대사회는 자기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는 불만족을 조장합니다.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만 선별적으로 보여주며 자기 개발 산업은
당신은 지금 모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은근히 전달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기 연민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일종의 반문화적 행위이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내면의 비평가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비평적 목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것은 단지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니다 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 친절하고 이해심 있는 언어로 대화해 보세요. 자비로운 태도는 조언을 받아들이는 방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연민이 부족할 때 우리는 조언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반면 건강한 자기 연민을 갖춘 사람들은 조언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고 그것을 보다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9장 성경적 관점에서 본 자유, 행복, 그리고 조언. 지금까지 우리는 심리학, 철학, 신경과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자유와 행복의 역설, 그리고 조언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탐구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성서학자 댄 알렌터는 성경적 자유의 역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뭐로부터의 자유와 뭐뭐를 위한 자유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것은 죄와 이기심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자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진정한 자유가 자기중심적 욕망의 충족이 아닌 사랑으로 타인을 섬기는 데에서 발견됨을 시사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외부적 환경이나 물질적 성공이 아닌 창조주와의 관계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일 대학의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는 그의 저서 삶의 선물에서 기독교적 시각에서 진정한 번영은 단순히 자원의 축적이나 외부적 제약의 제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인간성의 실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협소한 자유 개념과 대조되는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조언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은 풍부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잠언 12장 15절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조언에 대한 개방성이 지혜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더글라스 윌슨 목사는 성경적 관점에서 조언을 평가하는 세 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 조언이 성경의 원칙과 일치하는가. 둘째, 그 조언이 지혜로운 공동체의 확인을 받는가. 셋째, 그 조언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이러한 기준들은 비판적 사고를 통한 선별적 수용의 원칙을 성경적 관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조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극단적 반응에 대해 경고합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조언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권고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만으로 인해 조언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도 경계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 그리고 조언에 관한 궁극적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자유 가운데 살았지만 그 자유를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기쁨과 행복의 근원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그분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기쁨은 세상적 성공이나 쾌락에서 오는 일시적 기쁨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깊고 지속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조언을 받아들이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과 47절은 어린 예수가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고 질문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겸손히 배우는 자세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자유와 행복의 역설은 다음과 같이 해소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제한적 선택이나 외부적 제약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외부적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관계에서 비롯되는 나 자신을 초월하는 목적 의식에서 옵니다. 제10장 결론 자유와 조언 사이의 지혜로운 균형.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인의 삶에 내재된 두 가지 역설에 대해 폭넓게 탐구해 왔습니다. 자유와 행복 사이의 역설, 그리고 끊임없는 조언의 홍수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문제에 관한 역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 두 역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떻게 이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와 행복의 역설은 자유를 단순히 뭐, 로부터의 자유로 여기는 협소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적 제약의 부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포함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이를 자유는 단순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조언과 지혜로운 선택의 역설은 외부 정보와 내적 판단 사이의 균형 문제입니다. 다른 이의 경험과 통찰로부터 배우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게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철학자 샌드라 헤딩은 이를 인식론적 겸손이라 부릅니다. 이는 자신의 지식이 제한적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판단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두 역설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증가할수록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그에 따라 조언과 정보의 필요성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정보와 조언이 넘쳐날수록 오히려 선택은 더 어려워지고 자유는 중압감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두 역설을 함께 해결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소비하라고 권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자기계발 도서와 전문가 조언을 구매하도록 유도합니다. 자유와 조언이 모두 상품화되어 그 본질적 가치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와 지혜는 소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접근으로 3가지 핵심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내적 나침반 개발하기.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윌리엄 데이먼은 목적의식은 삶의 혼란 속에서도 일관된 방향성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와 목적을 명확히 할 때 우리는 넘쳐나는 선택지와 조언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항해사가 수많은 별 중에서 북극성을 찾아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비판적 사고와 겸손의 균형 유지하기. MIT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 그러나 목적은 진리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의 조언과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맥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지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기 초월을 통한 진정한 자유 찾기.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초월할 때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삶, 더 큰 가치와 목적을 위한 삶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더 깊은 자유와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진정한 자유가 단순히 외부적 선택의 확장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더 높은 목적을 위한 헌신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경적 지혜는 현대 심리학, 철학, 신경과학의 통찰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인간은 무한한 선택과 정보보다는 명확한 목적과 방향,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더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유 속의 불행과 조언 속의 혼란이라는 현대인의 역설적 경험은 자유와 지혜에 대한 보다 깊고 통합적인 이해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한한 선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목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내적 역량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끝없는 정보 수집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겸손의 균형, 그리고 자신의 핵심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질문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 목적, 자유, 행복의 본질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통찰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사야 55장 2절과 3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종종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추구하느라 우리의 자원을 낭비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진정한 만족과 생명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나아가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맺은 말.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자유와 행복 사이의 역설, 그리고 끊임없는 조언의 홍수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문제에 관한 역설을 다양한 학문적 관점과 실제 사례를 통해 탐구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전례 없는 자유와 정보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전례 없는 공허함과 혼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역설의 해결책은 자유를 단순히 제약의 부재로 보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그것을 본연의 목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재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조언을 평가할 때 감정보다 의도를 보고 지나치게 동일시하지 않으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지만 그 자유는 그분의 뜻과 목적 안에서 가장 온전하게 실현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풍성한 생명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통합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한한 선택지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내적 역량과 명확한 방향성에서 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관계에서 비롯되는 목적의식에서 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유와 행복 사이의 역설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이 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벽하게 통합되는지 이해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영적 통찰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오디오북과 강의가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이러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